조르지 바타이어 천년을 프랑스의 사상가, 그리고 소설가인 조르지 바타이어는 오베르뉴 주의 비용에서 매독 환자인 부친 조제프 아리스티드 바타이어와 정신 이상자인 모친 앙투아네트의 아들로 태어났다. 1898년 바타이어는 랭스로 이사해 세례도 받고 캐톨릭 학교에 들어갔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에페르네에 있는 일반 학교로 전학한다. 이때까지 그는 신앙심이 희박했지만 모친의 간절한 공고로 1914년부터 9년여 동안 교리교육과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조가와 마음과를 이행하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거듭난다. 이후 바타이어는 사자가 되기 위해 가톨릭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1920년 병든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신학교를 자퇴하고 성직자의 길을 포기한다. 바타이어는 1922년 프랑스 국립고문고학교를 졸업하고 국립도서관에 들어가 기록보관 담당자 겸 도서관 사서로 일한다. 그는 여기서 고전하게 눈을 뜨게 되고 관련 학술 논문도 발표하는 등 필생의 학문적 업적도 성취한다. (1928년) 바타이어는 여우 실비아 마클레이와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로 곧 이혼하는데 실비아는 후에 정신분석학자 자크라칸과 재혼한다. 이후 바타이어는 원래도 배녀와 열애에 빠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녀하고 사별한다. 이후 1946년에 디안 드 보하르네와 다시 결혼을 해 딸을 얻는다. 바타이어는 마드리드의 고급 스페인어 학교의 교수로 초대되어 그곳에서 러시아 출신 실존주의자인 레흐 세스토프와 친교를 쌓게 되며 그에게서 학문적, 철학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청소년기부터 꿈꾸던 소설과 철학적 글들을 쓰기 시작한다. 바타이어는 세스토프의 사상에 더해 그의 극단적인 실존주의 삶에 영향을 받아 위반, 극단, 에로티시즘, 희생, 좌절 등 반역의 사상과
개념어들이 자연스레 뇌리에 각인되었고 글을 쓸 때 주제나 제대로 다루게 된다. 나아가 그의 사생활도 흉내내 매춘군에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등 난잡한 삶도 답습한다. 그런 가운데 철학, 문학, 인류학, 경제, 그리고 주권론, 독자적 에로티시즘과 신비주의, 초월주의 등 문학과 이론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작품과 철학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바타의 이유는 이때부터 인간은 애초 성악성이다. 악의 수렁은 위험하지 않다.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독자 철학을 각성, 평생 견지한다. 이후 사치, 전쟁, 희생제의 섹스 등 저주의 영역에 진지한 사유의 빛을 비춘 바타이어는 평생 기성가치와 고정관념을 전복하는 한복판에 서서 고군 분투, 난전을 벌인다. 바타이어는 악과 파멸로 빠져들 수 있는 전복적인 사유와 에로티시즘을 독자 철학의 근간으로 두면서도 일견 근원적 모태 신앙은 훈련 깊숙이 점지시킨다. 바타이어는 에로티시즘은 죽음과 같은 쾌락이라고 정의하면서 생식과 죽음을 동일시하며 섹스의 쾌락은 죽음과 동질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반은 이반으로 고착을 전복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주장하며 바타이어는 4대 적자로 자부한다. 바타이어는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섹스는 생식이며 생식도 죽음이고 에로스도 죽음이다 라고 단언하면서 섹스의 삽입과 에너지, 사정과 오르가즘, 호흡장애, 탈진 등은 죽음과 같으며 고통과 쾌락은 죽음의 가학성, 피약성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바타이어는 자신이 적어서 에로티시즘의 역사에서 에로티시즘은 역사적 시공간에서 대부분 금기다. 그러나 문화와 문학은 그 금기를 무시하고 위반한 역사라고 하면서 그 위반은 실존 너머의 신의적 위반이 아니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곧 인간을 존재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금기와 위반의 에로티시즘이다 라고 강변했다. 바타이어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부정정신이 있다. 세계에 대한 부정과 동물성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노동은 자연세계가 지배하는 굴종 법칙을 부정하고 벗어나는 계기로 작용했고 인간의 에로티시즘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본래의 동물성에서 벗어나야만 각성된다 라고 했다. 그 세계에 대한 부정은 야만에서 문명으로 이끌었고 동물성에 대한 부정이 에로티시즘을 장악하는 단계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바타이는 이 30년대 들어 주류 유물론의 독선을 배척하기 위해 기저 유물론을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상하, 고저, 우열을 부정하고 제반 기초를 무시하는 능동적인 낮은 물질의 개념 정립과 표면화이다. 바타이어의 토대 유물론은 비정형성이 근간을 이루는데 이것은 전통적, 도덕적, 정치사회적 규범들의 위반이며 교조적 관습과 제도가 조성한 독단의 경계의 위반이다. 토대 유물론은 형이하학의 관념론과 더불어 형이상학을 넘나드는 신인들이 만든 형태, 형식, 구조를 부정한다. 언뜻 바타이어의 이 개념은 데카르트가 지적한 관념과 물질을 모두 포괄하는 스피노자의 중립적 이론론과 유사하지만 기실 이론론은 엄밀한 실체적 정의에 어긋나며 합리화보다는 경험의 영역에 불과하다. 바타이어의 기존 유물론은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두 사상과는 공이 불안정한 제3의 개념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데리다의 사상과 철학적 차이를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바타이어의 기저유물론 개념은 알투일세르의 성립의 우연성을 기초한 우연유물론 개념의 패러디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플라톤의 공화국은 예술이 삶을 모방하고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는 지주를 바탕하며 이 절대 계약을 부정하면 이상세계에서 추방된다. 보통은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이 인간의 삶의 실상을 적절히 재현하므로 그 목적론을 강력 주장했다. 그 선지론에 대해 바타이어는 서구의 전통적, 심보리적, 정형적 미의 사유 안에서 취해야 할 예술가의 기본 역할은 비정형성으로 위반하며 가감 없는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저유물론의 당이론을 편다.
작가 겸 철학자인 조르지 바타이어는 1905년 중국의 한 죄수가 100조각으로 찢겨 죽는 형벌을 당하는 사진을 정신분석학자 보렐로부터 받아보곤 경악한다. 이단적 지성 바타이어는 환각과 몽상 속에서 100조각으로 도려내 죽이는 도살자 또는 피살자 심정으로 폭력과 악의 양명성을 묘사한다. 칼날이 지난 죄수의 육신은 가죽과 살점이 육포 모양 떨어져 나가고 사지는 반쯤 뜯겨져 너덜거리는데도 마치 세인트 세바스티엔 양, 마르시아스인 양 눈을 짓뜬 채 고개를 뒤로 젖힌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타이어는 비간조자, 구제불능자, 극단적 가학자, 파괴자, 초월자 등등의 비인간성이 지니는 연락의 페이소스에 동승한다. 바타이어는 원초적 감정을 극복하면서 일경 시공으로부터 금기시된 성행의 해방과 그 달콤함을 그에서 맛본다. 그 양가성은 그의 인생과 작품에서 결정적인 토픽으로 자리한다. 너무 황홀한 처참과 고통의 이미지는 평생 나를 조종했다. 한편 바타이어는 독자 철학과 작품을 상향시키기 위해 인신공의로 참수당한 재물들을 추모하는 비밀조직 아세팔에도 가입한다. 일반적으로 아세팔에 가입할 때 각각 인신공의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집행자가 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집행자에 대한 보상은 컸음에도 아세팔이 해산될 때까지 집행자 후보자는 미미했다. 지라르는 인신공의의 위기, 즉 희생양의 퇴조는 오염된 폭력과 폭력의 차이가 소멸한 것을 의미한다. 이 차이가 없어졌을 때 이미 실현 가능한 카타르시스는 존재하지 않고 오염된 전염성과 같은 폭력, 즉 상호 폭력만이 공동체 안에 퍼져 있다 하고 인신공의의 희생양 메커니즘 의미를 정의했다. 바타이어 특유의 대륙 철학은 푸코, 데리다 등 텔켈 추정자들과 현상학자들인 장 낭시, 보드리아르와 정신분석학자 락강의 구조주의, 주관적 선험적 직관에 의존하는
실존주의와 다르게 기후의 과학적, 구조적 분석 이주, 구조주의에도 동기부여를 한다. 금기와 이발의 문학과 이단적 사상의 바탕에는 죽음, 금지, 이단, 섹스 등 신성 모독적 인간 실격적 제재로서 인간 정체성의 바닥을 부단히 드러내는데 그것은 대륙 철학과 괴를 같이 한다. 한편 바타이어는 니체의 무신론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등을 탐구해 무신론 대정과 문학과 악 등 괄목할 만한 이론들을 발표했고 사회학, 인류학, 종교, 주권론, 윤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론적 흔적들을 남긴다. 눈이야기 1928년 이방과 혼란의 작가 조르지 바타이어는 오슈경이라는 필명으로 비밀리에 소설 눈이야기를 써 출간하는데 나오자마자 이 소설은 무절제한 예술문학으로 치부되어 많은 문제와 악평을 야기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있는 철학적, 감정적 밀도를 지닌 초월주의 문학의 한 장르로 분류되기에 이른다. 금기와 반칙으로 권위 권력에 도정한 이단적 사회의 절정이라는 평판을 받은 이 작품은 엉덩이로 달걀을 깨는 귀한 소녀 시몬과 나날이 성에 눈뜨는 소년인 나 그리고 또 다른 소녀 마르셀 등 세 미성년자가 미묘한 삼각관계 속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은연중 또는 노골적으로 탐닉한다는 줄거리이다. 바타이어는 연전에 국립고문학교를 졸업하고 마드리드 여행을 하면서 마침 당시 최고의 투사 마누엘 그라네로가 눈과 두개골이 쇠불에 박혀 죽는 참사를 목격한다. 그때 그라네로의 죽음에서 역설적으로 일말의 환호와 쾌감의 아이러니를 경험하는데 이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소설로 이해하기 위해서 폭력과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암시시킨다. 그 밖에 스페인의 투, 이베리아의 성당 등의 인상 깊은 면모와 경험을 소설로 묘사한다.
스페인에서 나와 시몬은 스폰서, 투사, 신부 등의 인물들과 교류를 통해 이베리아가 지니고 있는 한층 더 동물적이고 장렬한 본능의 이미지를 실행할 수 있었고, 꿈꾸던 이질적 에로티시즘을 맛보았다. 신발만 신고 홀딱 벗은 채 자전거를 타는 자극적이면서도 좀 역겨운 구경거리를 스페인은 시몬과 나에게 선사한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흠취하면서도 점잖게 페달만 밟았는데 기실 둘 다 음란함과 무기력과 부조리 속에 갇힌 꼴이 역력했다. 투베니와 스페인 남자들은 압도적인 항소의 싱싱한 불알 석쇠에 구워달라고 투 경기장 관리인에게 주문하는 게 관습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 불알을 투 경기장 맨 앞줄의 자기 자리로 가지고 오게 투장의 여타 황소들이 단말만을 내주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것은 타나토스와 식탐의 적당함이 자아내는 묘한 자극을 이야기한다. 섹스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오르가즘 한가운데서 생경한 그 도시의 유람에 한눈 팔았는데 그 방법은 내 누군가함이 그녀의 요원이 속에서 한없이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묘책이었다. 우리는 산책을 애용한다. 꽤 괜찮은 장소인데도 떠날 때는 보다 나은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이다. 비어있는 박물관 진년실, 개방교회, 으스스한 밤골목, 외진 계단, 단물 산책로 등이 보다 나은 장소였고, 그것을 찾았을 땐 그 처녀의 한쪽 다리를 그리고 깊숙이 난 침대에서는 부인들처럼 굴지는 않을 거야. 눈 이야기 본문 중에서 눈 이야기는 바타이유가 성직자이기를 포기하고 역설적으로 성적 물질을 통해 개개의 주체권을 경고해야 하는 독자 철학으로 쓴 소설이다. 나 시몬, 마르셀 등 시의 주인공들은 10대인데도 언행들은 어른 같다. 곧 이 아이들은 성인인 작가의 사상과 에피소드를 드러내줄 배우로 활용된다. 미성년자들을 내세운 바타이유는 풋풋한 방종으로 배설하면서 독자들의 이성 또는 육체의 풋풋한 자극을 전가한다. 독자들에게 난사한 그 무절제한 카타르시스는 끈끈하고 더럽고 미끈거리기도 하지만 한편 명쾌하기도 하다. 나와 시몬은 먼 친척이지만 그를 무시하고 서로의 육체와 배설물을 도구로 해서 욕정을 배분한다. 나아가 그 쾌락의 욕망을 배가시키기 위해 해맑은 순정소녀 마르셀을 끌어들인다. 차츰 세 사람은 남녀 파티도 서슴지 않으며 더 극단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감금 등 파괴적인 난행들도 불사한다. 소설 속의 이미지들로 형성된 연속된 은유들은
바타이유가 자신의 작품에 한치시킨 철학적 파편이며 구성 요소이다. 폭력과 공포, 배설물과 눈 등 기암과 악독으로 점철된 바타이유의 눈 이야기는 불행한 매도, 관작, 가장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빚어낸 대를 이은 정신착란과 나름의 탈출구인 포르노의 자기중심적 해부학이다. 음경을 흔들고 로션을 바르고 매도한 야비의 소변기를 소지하고 매충물이 장녀의 거울을 곱게 빗어지던 그 오염된 손으로 작가는 소설을 쓴다. 그것은 독자들이 오줌을 누를 때마다 제 여운이와 링감의 실존을 고찰하게 하려는 바타이유의 숨은 의도였고, 야만적 음란 폐설로 그 목적은 10분 달성되었다. 눈 이야기의 눈은 이부육이 일치들에서 그려지듯 매독으로 맹인이 된 나의 아버지가 집에서 소변 볼 때 기괴한 시선을 하는데 그 그로테스크한 눈을 모티브로 한다. 달걀이 등장할 때마다 소변도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타이유의 분신을 비롯한 3명의 10대들이 표면상 소설의 주축이지만 기실 진짜 주인공은 눈이다. 눈으로 보는 달걀과 불알은 어이도 비슷하고 형태와 색깔도 비슷하다. 이 기이한 눈이 빚어내는 에로티시즘은 호기심을 넘어 광기와 비극을 재생산한다. 폭력과 광기, 그로테스크가 휘감는 눈 이야기는 좀 특별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성교제라기보다는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신화를 전복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이성의 비대칭인 비이성적 원초적 욕망의 인물들에 의해 자행되는 난해하고 살벌하기까지 한 인간 육체의 진면목이다. 이 부도덕한 소설은 출간하자마자 시간으로부터 음란과 퇴폐로 일단받지만 한편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신화를 전복해 새로운 인간상을 보여주려는 이란 지성 바타이유의 방골 사상이 돋보이는 이란 철학 우화로 칭송받기도 한다. 공감각적 언어 유희와 지적 은유로 장식된 이단 지성 바타이유의 심오함들은 철학과 소설에서 수평성, 박통과 엔트로피 법칙이 혼재된 비정형성으로 점철된다. 그것은 바타이유의 독단적 포스트니즘의 실사구시로 단일성이 아니라 복합성을 띠면서
수용과 이해를 기반하는 새로운 인간판의 부조의 갈망이다. 바타이유는 악행, 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의 극단에서 악을 아는 죄처럼 죄를 아는 악처럼 유학 연연하면서 가능의 발효차 들여놓지 못하는 나약한 지성들을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자연 같은 자연을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눈 이야기는 1928년 프랑스에서 첫 출판된 이래 20세기 후반까지 여러 번 개정판이 나왔다. 저주의 목 바타이유의 실존 철학서 저주의 목은 저주의 몫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형태의 끔찍한 소비와 맞닥뜨리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생산과 획득이 소모에서 파생되는 어떤 부차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 획득, 생산, 보존이라는 일차적 필요성에 지배받는 타산적인 평온의 세계는 편리한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으며 사회의 생존 자체는 비생산적 소모의 규모를 비중 있게 늘릴 때만 가능하다. 사치, 도박, 생식 이외의 성행위, 예술, 자만시 등은 모두 비생산적인 소모의 양상이다. 소모의 개념은 문명 해석의 근간까지 지향한다. 기술 생산과 획득의 형태는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역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생산과 획득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산과 획득은 소모에 종속된 수단들에 불과하다. 인간은 과잉 에너지 성장에 좌우되는 존재로 주어진 생존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단히 성장을 추구하여 결국 성장 자체에 매몰되어 존재는 자율성을 잃는다. 자원의 증가 타입 미래에 있을 어떤 것에 종속되기도 하고 성장은 자원이 소비되는 순간을 볼 때만 확인된다. 그러나 그 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 의식은 그 순간과 대립적이기에 이반의 의미 또는 규칙의 독소에서 줄을 많이 그었다. 난해하면서 빠져드는 것은 아마도 내가 종종 이반을 하는 자신에게 순응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속적 시간이란 일상의 시간으로 노동의 시간이자 근기를 준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신성의 시간이란 축제의 시간, 다시 말해 근기를 이반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법을 어기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범하는 것이다. 이반과 근기는 서로 외제적이지도 배척적이지도 않아서 서로를 내포하며 전제하기에 근기를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은 오히려 이반이다. 이것이 근기와 이반의 역설이다. 인간들은 근기를 지킨다. 그러나 인간들은 또한 근기를 어긴 무거운 순간들을 간직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삶의 어떤
것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반의 순간이다. 그러나 가치를 부정하고 죽음을 무릅쓰는 위험한 이반은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이반의 순간에도 규칙은 존재하며 그 순간에는 그것을 더욱 견고히 지킬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이반의 의미가 된다. 이반은 금기를 정녕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반은 일단 시작되면 진압이 어려우며 방벽이 한번 무너지면 그것은 단순히 차단막이 훼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기라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의 유발이다. 금지한다는 것은 장애임과 동시에 당부이기도 하다.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의식은 이반을 즐기기 위해 금기를 지속시킨다는 점이다. 장애물을 걷어치우는 일은 그 자체로 매력이다. 쾌락의 현현 없는 금기는 있을 수 없고 금기의 압박 없이는 쾌락도 있을 수 없다. 에로티즘, 바타이어의 에로티즘은 극단적인 고독, 침묵의 도전,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으로서의 에로티즘과 전적인 내재성, 죽음의 도전, 죽지 않기 위해 죽는 신비 체험으로서의 에로티즘,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 극단적인 불균형, 알몸의 권리로서의 에로티즘과 파열의 공간, 어둠, 칠흑 같은 밤의 원초적 어둠으로서의 에로티즘 등의 실체를 해부한다. 바타이어는 에로티즘에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궁핍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는 타이어 금융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상적 존재로서 에로티즘의 탄생과 함께 나를 던져 올리는 길이다 라고 말한다. 바타이어는 사치, 마술, 살생제례, 섹스 등 부정적, 비생산적 소비가 인류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 역할한다면서 이들 소비에 대한 배타적, 부정적 시각을 거두어야 악을 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죽음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 존재의 연속성을 갈망해 구조하는 음울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섹스, 죽음, 종교 등이 모두 에로티즘이다 라고 정의했다. 이는 죽음과 긴장, 쾌락, 불안 등의 생존 의례의 성격들과
에로티즘이 동질적 유기성을 띈다는 뜻이다. 바타이어의 사유의 초점은 비생산적 소비와 에로티즘이다. 생산적 소비가 아니라 소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소비인 비생산적 소비가 인류의 공멸을 막는다고 그는 확신한다. 마르크스의 생산의 경제학의 대척점에 위치한 소비 경제학을 바타이어는 주장한다. 잉여를 소비하는 적절한 방식을 마르셀 모스의 순교론에서 찾은 바타이어가 저주의 몫에서 비생산적 소비의 전형적인 예로 든 것이 바로 에로티즘이다. 바타이어는 에로티즘은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행위로서 에너지의 비생산적 소비행위의 전형이다. 그 탓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등 노동지상주의 세계관에서 에로티즘이 이반의 행위, 저주받을 행위로 낙인 찍히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라고 설명한다. 바타이어의 에로티즘 편린들. 에로티즘은 전체적으로 금기의 위반이며 인간적인 행위이다. 지금까지 인정하는 살아있는 에로티즘의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두 개념은 금기와 위반이다. 금기와 위반의 개념은 에로티즘 연구의 중심축에 해당한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물은 규칙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오직 자연의 명령에 복종한다. 반면 자연의 충동을 거부하는 인간은 역사 이후에 인간의 세계를 구축해냈다. 도덕, 사회,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인간 세계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게 하는 외적인 것이라면 금기와 위반을 내재한 에로티즘은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내적인 것이다. 동물의 성은 자연적인 제약 이외에 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에로티즘은 인간만의 다른 제약, 즉 수치심, 불쾌감, 시간의 제약, 도덕적 단죄 등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종종 위반은 금기와 대립관계에 있는 어휘가 아니라 금기를 보충해서 목적성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카니발리즘, 결투, 전쟁, 강간, 사냥 등 여러가지 형태의 위반, 종교나 미개인의 풍속 등과 결부해서 그러한 위반의 형태로 볼 때 에로티즘은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금기를 위반한 사례의 다름 아니다.
바타이유는 초현실주의 운동을 하면서도 관념론, 답습, 미학 등과 절교하고 유물론을 옹호한다. 그의 이론은 이체에서 출발하나 디르케임과 사드부작의 사상도 수용한다. 또 변증법적 유물론에는 반발하면서 비열한 유물론을 주장하는 등 바타이유의 이론은 비정형성 개념으로 점철된다. 그것을 사유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다. 인간 영역은 영원과 영성 또 지성만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짐승이다. 방골이 수령이던 바타이유는 가능의 극단이라는 야만적 방법론을 세상에 내던지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보통의 초현실주의가 상향성 소입자들의 생명의 에로스의 종말을 담보한 충동력이라면 바타이유의 초현실주의는 표를 담보하는 축조가 아니라 해체의 충동이다. 당대 최고의 초현실주의 작가였던 앙겔 브루통은 바타이유를 더럽고 얼빠지고 역겹고 저열하고 음탕하고 저렁한 세계에서 관능을 찾는 신경쇠약 환자라고 일축했다. 68혁명이 나온 세계적 슈퍼스타 미셸 푸코는 갈리마르에서 나온 자신의 전집에서 바타이유의 비정형성을 두고 지속되긴 하겠지만 너무 위험한 사상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푸코는 이어 나온 저서 광기의 역사에서 바타이유를 20세기 최고 작가 가운데 하나로 축켜 세웠다. 당대 최고의 실존주의 작가 사르트르는 바타이유에게 남은 일은 정신분석학자의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바타이유는 일생 동안 동시대 신비주의 지지자인 장폴 사르트르 등에 비해 무시와 경멸을 당했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푸코, 솔레르스, 데리다와 같은 권위 있는 틸켈 잡지의 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또 영향을 주었다. 그의 영향은 현상학적인 이론을 연구하는 낭시를 비롯해 보드리아르, 정신분석학, 락강, 질리아 크리스테파의 연구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일정 역할을 했고 현대 들어 타우시우와 같은 인류학자에게도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바타이유는 다양한 저널과 문학단체를 설립하고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
시, 에세이, 소설, 논문 등 다양한 작품 활동도 했다. 때론 실명으로 또 가명으로 출판했고 출판물 중에서 일부는 검열도 당했다. 바타이유가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관념을 전복시키려 애쓴 덕분에 후대는 바타이유의 이질적 초현실주의와 에로티즘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1962년 세계적 초현실주의자이며 에로티시즘 소설가인 바타이유는 대뇌 동맥경화증으로 66살에 타계한다. 바타이유의 소설 작품은 근교의 죽음과 에로티즘을 다룬 대표작 눈 이야기와 사후에 출판된 소설 나의 어머니 그리고 소설 마담 에두아르다와 근친 상간과 네크로필리아, 정치 등 자전적 내용을 다룬 임파시블 앤 블루 오브 눈도 있다. 철학서로는 저주의 목과 에로티즘의 역사, 에로티즘 등이 있고 문학 이론서, 문학과 악, 에로스의 눈물 등이 있다. 세계대전 동안 바타이유는 무신론 대전 3부작, 내적 체험, 죄인, 니체에 관하여의 플롯이 되는 신학 총재물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제작했다. 미술 마니아이기도 한 바타이유는 선사시대 그림과 만해 등을 비평론도 써서 간행한다. 조르지 바타이유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